교수 재직 중이시고요. 또한 이제 국민바이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시면서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회장 및 한국생명공학연합회 회장을 2017년도에 역임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과학기술 훈장 도약장을 받으셨고 2009년에 과학기술진흥 유공자 과학기술 포장 수훈하셨고 그 다음에 2005년에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아주 많은 이제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바이오 식의학 면역 혁신 소재 탐색을 통한 마이크로바이옴 예방 신약 연구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드리는 이제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브라운백 세미나의 연사로서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성문희 학생님의 강연을 초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성문희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브라운백 세미나 제1회 제가 연사로 발표를 하게 돼서 저한테는 참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또 무한한 부담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브라운백 세미나가 조금은 우리가 좀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가 좀 부드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연구 교류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폭넓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어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점심 식사들 하고 계시죠? 식사를 하시면서 좀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제가 국민대 와서 그동안 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굉장히 엄중하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얘기를 들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생화학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한테 이 브라운백 세미나에 초청을 했는데 우리 수강생들 모두에게 점심을 대접하지 못하지만 지식으로서 점심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자료가 보이시나요? 그걸 내리는 게 낫겠죠? 네. 자, 제가 그 공유가 됐나요? 네. 제가 그 사실은 굉장히 글자체도 좋은 걸로 모으고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글자체가 좀 약간의 좀 변동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자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름 자체가 그 문이라는 뜻이 이제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학을 다해야지만 기쁠 사람이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을 다해서 기쁜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는 우리 단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관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오늘 드릴 내용 중에서 이제 주제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테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식품과 같은 소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재들이 과연 의학이 될 수 있나? 그리고 그런 의학들이 예방의학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연구를 해왔고요. 저희가 김치나 젓갈 등의 발효식품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얘기는 여기 그라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라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라고 해서 일단 사람한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한테 안전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 안전하다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유효성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과연 우리로서는 큰 그 바이오 헬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발효식품에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찾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지고 또 면역 활성 증강, 항바이러스에 대한 우리가 식이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학은 주사로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있는 약을 우리가 만드는 마이크로바이옴 예방 신약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국민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대학이 이제부터는 바이오로 키치를 가자고 해서 제품도 개발해 보자고 하는 내용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여러분한테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부터 좀 따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요. 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19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것이겠죠. 코로나19의 치료제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계는 더 밀접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더 잘 퍼지고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지만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바이러스 질병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이 경험과 그리고 개발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이고요. 분명하게 코로나19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방 백신도 개발될 것이고 치료 백신도 반드시 개발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과학적인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있으면 우리들은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먼저 한 가지를 얘기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과학적 경험이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린 건데요. 우리가 그럼 1918년 때 스페인 독감은 어떻게 우리가 겪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치료제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예방 백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은 1917년도 말에 발생해서 18년 1년 내내 확산하고 19년 4월에 소멸했는데요. 그 사이에 3번의 확산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느냐면 약 4천만에서 5천만 명이 사망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였냐면 18억에서 19억 명 중에 약 27%, 3분의 1이 즉 5억 명이 이 독감에 감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는 겪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 지금 독감 예방 백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3번의 확산의 패턴을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잠시라도 사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지금 경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단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사람들, 바로 의료진입니다. 의료진들의 철저한 방역하고 예방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우리가 코로나 독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내용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다는 내용을 쓴 건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서 앤드류 콕스라는 사람이 2018년에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어떤 답을 했냐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또 회복돼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면역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생겨가는 과정 중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이 기본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쉽게 전이하고 변이합니다. 그런데 감염에 있어서는 면역력에서 우리가 쉽게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극복된 사람들은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제어한다는 거죠.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변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쉽게 면역력을 얻게 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지금 어떨 것이냐라는 것은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독감 백신이 매년 나옵니다. 독감 백신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과학적으로 미리 나올 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예측된 것을 3 내지 4종의 독감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빗나가면 세계는 콜록콜록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가 3가 독감 백신, 4가 독감 백신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3가라는 거는 A형이 2종, B형이 1종. 4가라는 거는 A형이 2종, B형이 2종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거는 우리가 3가 독감 백신을 주로 쓰는데요. A형의 독감 백신의 총 숫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98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종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 전 세계에 유행할 수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뽑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북반구를 겹치고 남반구에서 유행하고 다시 북반구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이런 걸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유형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바이러스가 만약에 유행한다면 예방접종은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즉 코로나 백신도 우리가 코로나19 백신도 혹시 우리가 다른 종으로 변종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려운 고비를 겪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독감의 사례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많은 독감 환자가 없는 것 같게 보이겠지만 2018년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입니다. 독감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우리가 처방받은 사람이 125만 8천 명입니다. 한 달에. 즉, 이 사람이 걸려서 증세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독감 예방 주사를 안 맞는 거를 굉장히 건강의 지표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독감 백신을 걸려보면 스스로가 예방 백신을 찾게 됩니다. 독감은 진짜 독한 감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겪어봤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독감에 대한 대응책은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가져야 되는 거를 자기가 맞지 않는 거를 건강의 지표로 착각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2019년에 74만 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독감으로. 그러니까 매년 이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숨진 사람도 6만 2천 명이 됩니다. 자, 이런 독감 백신이 바로 우리 겨울의 고도입니다. 독감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코로나 실시간으로 넘어. 이거는 제가 그 강의 준비하다가 29일 날 뽑은 자료여서 지금 2,400이죠. 우리가 스페인 독감 때는 약 3억 명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같이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방역 체계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기에 나오는 붉은색들이 바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미국, 그다음 브라질,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 전 세계가 지금 다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독감 코로나19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북반구에도 있고 남반구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방역에 어떻게 전도사가 된 것 같았지만 저희가 사실은 2월 달에 한번 큰 확진이 한번 있었다가 쭉 가라앉아서 생활 방역으로 가라앉다가 갑자기 증가를 하죠. 여러분들 이 패턴이 아까 어디서 보였습니까? 스페인 독감에서 나온 듯이 이런 패턴을 계속 갖는다는 거죠. 가라앉았다가 다시 확산됐다, 가라앉았다 다시 확산됐다. 이런 것들이 계속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방역 지침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올겨울에 우리 국민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드린 독감에 대한 얘기를 왜 드렸냐면 올 가을에 독감이 옵니다. 그러면 올 가을에도 코로나도 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개가 합쳐질 때는 트윈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 트윈데믹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독감하고 코로나19는 굉장히 같은 증세가 보입니다. 비말로 전파가 되고요.
열 나고 기침 나고 피로감 오고 폐렴 합병증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 겨울에 이 증세가 나타나면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 어느 쪽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이라도 예방을 해두는 것이 우리가 현명하다는 얘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독감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올 가을에 추석 선물로는 저는 이 독감 백신을 맞추는 것이 추석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이라서 지금 학교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는 우리가 독감 백신 집단으로도 맞추려고 했었던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다고 내가 백신을 맞지 않아도 나는 늘 건강하다고 이런 생각 하나만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없애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리고 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2년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방송이 되는지가 좀 걱정이어서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올 6월에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름이 오면 이 바이러스는 가라앉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왠지 독특해요. 여름 때도 계속 갑니다. 근데 여름 때가 남반구가 바로 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년 안에 끝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 이런 것도 사실 좋은 얘기죠. 뭐 2년 안에만 끝날 수 있다면. 근데 우리가 얘기 나온 듯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또는 WHO의 뭐 우리 그 보건기구 사무총장도 2년 안에 끝난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것이 변종이 생긴다면 지금 만들어진 백신이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많은 변종 하나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방률은 좀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러나 백신은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년으로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감염병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북반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 겨울마다 맞는 독감 백신과 같이 코로나 백신으로 맞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의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는 백신 100%라도 어려우면 70%라도 확보하시겠다고 하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기대를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저희들의 화두인데요. 제가 어디를 강의를 가더라도 바이오 헬스가 중요하다고 강의를 해왔고 또 바이오 헬스는 정말 필요하다. 왜 그러냐? 우리가 유엔의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2045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130세를 넘을 거라고 예견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2045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굉장히 그 특이점, 싱귤레리티가 있을 것이다라고 미래보고서는 얘기했는데 과연 우리가 130세까지 살까요?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질병이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드린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의학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연구에 우리가 전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현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우리나라 확진자들 보면 20대가 많죠. 근데 신기하게 50대가 많아요. 아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50대가 그만큼 활동성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면 사망자를 보면요.
50대, 60대, 70대로 가면 갑자기 3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80대로 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반입니다. 반. 둘 중에 한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망자라는 얘기를 좀 줄이고 치명률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망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때를 따진다고 보면 우리가 그래도 80대는 21.4%. 즉 5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사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층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19 연구는 특히 실버 헬스케어에 대한 이 대응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수명 130세 차. 저도 이제 130세까지 가려면 두 번이거든요. 이제 2번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날보다. 근데 예전에 한 분 우리 생활을 하신 분께서 강의한 내용 중에서 130세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서 한번 잠깐 띄워 올려봤습니다. 이때 이분들은 우리가 미래가 질환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진 수명대로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헬스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팁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WHO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는 12가지 팁을 제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보셔서 이 코로나 시대 때는 개인의 그 헬스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메인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면 제가 이제 50분 강의 중에 40분을 할 건데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서 한 16분이나 17분 정도 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제가 뭐부터 얘기를 드리려면 모든 질병은 장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릴 건데요. 모든 질병은 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히포크라테스가 먼저 얘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알았던 거죠.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좋은 얘기가 있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에요. 장이 튼튼해야 오래 산다.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떤 거냐면요. 늙은 뇌는 있어도 늙은 장은 없다라는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장은 신체의 세포 교체가 가장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은 굉장히 세포 교체가 빠르기 때문에 늙은 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장은 있어도 늙은 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건 아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면서 제가 면역을 얘기했는데 그 면역이 어디에 있냐면요. 면역 세포의 80%는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장은 약 9m고요. 그 체면적은 약 100배 정도가 넘고요. 사실은 텐스코트의 몇 배가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표면에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음식을 먹거나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장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면역이 우리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고 보시고요. 근데 그러한 면역을 높이는데 또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입니다. 장내 미생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요즘 최근에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21세기의 의학도 발달해서 진짜 건강한가를 보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초고도 비만, 자폐증, 알러지, 그다음에 소화장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장에서 나옵니다. 장에서 나오는 병이죠. 여러분들 설마 자폐증이 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왜 뇌인데 왜 장에서 나올까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이 2016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바로 따라서 2016년 9월에 저를 포함해서 3사람이 주도가 돼서 마이크로바이옴 R&D를 우리 국내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지금 현재 예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알고 있는 수준을 여러분들한테 수준을 얘기 드리죠. 여러분들 아침에 요구르트를 드신 분이 계시면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드셨을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요구르트나 우리가 유산균을 먹게 되는
이제 우리 그 생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비피도박테리움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줄어든 비피도박테리움을 우리가 보충해주면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내에는요 비피도박테리움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피도박테리움 하나만 공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러기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준은 이거지만 우리가 다음에 알고 있어야 될 수준은 바로 이런 수준입니다. 즉 사람 몸 전체에 다 미생물이 있다는 거죠. 피부에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 죄송하지만 손등을 이렇게 싹 만져보시면 그 안에도 피부가 상대해 있습니다. 우리 김태정 교수님이 열심히 하시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로 여기서 나와서 피부 화장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시 우리 국민대학을 또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김태정 교수님을 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안 계시죠?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안 계신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뜻은 인체와 함께 사는 세균만이 아니라 바이러스, 곰팡이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데 그 총칭이 미생물로 총칭되는 게 아니고 유전 정보로 총칭합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게놈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미생물에 대한 게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발달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요. 이게 장내 미생물하고 마이크로바이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림입니다. 이 그린 사람이 여기 있어서 이분을 항상 뭐 저희들은 사살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 그럼 사람의 게놈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게놈하고 비교를 해보면 마이크로바이옴 게놈이 훨씬 더 앞서죠. 그래서 우리가 10% 인간은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존재하나 여러분들 볼게요. 미간에도 있죠. 콧구멍에도 많습니다. 구강에도 많고요. 구강은 다양하죠. 폐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오금에 여기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도 있죠. 대장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손바닥에는 워낙에 늘 상대합니다. 우리 생식기 주변에도 반드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 이 족저 근방접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건강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걸 반드시 아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자, 근데 한 가지는 이제 미생물 하는 학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매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디 가든지 마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안에 제가 1000마리의 미생물을 잡았습니다. 즉, 우리가 공기 중에도 이렇게 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공중이라고 하는데도 센티미터당 10의 3승이나 있습니다. 그죠? 1000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매직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싹 펼쳐서 진짜로 탁 던져보면 미생물을 켜보면 한 1000마리 정도가 나와요. 즉, 우리가 주변에도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은 0.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려면, 근데 저희 예전에는 미생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미생물만 분류만 하면 참 좋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게놈도 해야 되고요. 프로테움도 해야 되고요. 메타볼롬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한다 그러면 융복합에 바이오 융복합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즉 그리고 바이오 융복합의 헬스가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있을게요. 그래서 게놈이 기반이 돼야 되고 프로테움이 기반이 되고 메타볼롬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제일 큰 선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디스바이오시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박테리아보다 우리가 기회나 또는 패소제닉이나 또는 유해균이라는 것이 많으면 우리는 분명히 언밸런스해지겠죠. 그걸 가지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이라고 하고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이 한 30% 정도,
중당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직 기능을 잘 몰라요. 근데 유해균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 사하고 똑같아요. 좋은 사람, 뭐 어떻게 보면 잘 표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또 나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월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디스바이시스가 어떤 문제를 말하냐면 바로 자폐증부터 설명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자, 알코올, 큰일 났네. 저도 어제 한 것 같은데. 담배, 폈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 그 다음에 항생제, 노화, 그리고 제네틱 스트레스, 뭐 제네틱에서도 스트레스라는 데 보면 뭐가 생기냐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장내의 GI, 소화관의 질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GI의 디스바이오시스가 바로 모든 것을 건드리게 된다. 이렇게. 그렇게 돼서 자폐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고치면 자폐증도 고칠 수 있다라는 사례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으냐? 뇌질환, 자가면역질환, 간질환, 심혈관 질환, 장질환, 대사성 질환 이런 데가 전부 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다루고 있는 분야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알츠하이머 암까지도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약이 개발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일 성분으로 우리가 뭐를 치료하는 것은 치료되겠죠. 그러나 미생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군으로 하셔야 됩니다. 군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스페시피티는 떨어지지만 특이성은 떨어지지만 예방이라는 관점은요. 좀 비교적 좀 넓은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가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1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사실을 부각합니다.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는 김치. 저희 두 시간에 가져오는데요. 김치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에서 코로나인가요? 김치가 코로나 사망률을 낮춘다.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전국은 김치였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잖아요.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김치에 바로 이 기사인데요. 양쪽 주식단의 방.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면 이건 누구까지 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분을 양쪽 김치에 내놓는데 이분들이 사망률이 낮은 고추와 우한의 시간을 양배추를 많이 먹더라는 게 대통령의 지침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김치라는 단어를 등장하지 않고요. 사망률이 낮은 고추와 우한도 많이 먹더라. 또 김치가 코로나 사망률을 떨어뜨린다. 직접 들어봤습니다. Causality and cure. To do a causality study, it's not to do an association. The scientific value of this study is not 100%, it's 50%. 이번 연구는 유럽에 집중돼 있고 또 3년을 더 연구해야 유방암이나 비금치 없는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그럼 여러분들 사우크라프트를 보면요. 사우크라프트가 양배추 표면에 존재합니다. 양배추 표면에 존재하는 류코노스하고 락토바실러스 페디오코커스라는 유산균에 의해서 발효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김치는요. 김치는 배추 잎에 있는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리움에서 주로 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우크라프트나 김치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김치도 역시 똑같이 유산균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 중에 유난스럽게 그 많은 내용들이 우리 이 미생물학자 중에 나오는 것이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리움이라는 균이에요. 이 균은 항상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김치 연구소에서 김치 유산균에 있는 당 성분이, 그러니까 김치의 그 표면에 있는 당 성분이 코로나19를 결합하지 못하는 중화 역할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ACE2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 세포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는 것과
AC2의 단백질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추론으로 있었다는 얘기 드리고요. 자, 그래서 김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름이 많냐면 이 숙성 과정 중에 플랜타름이 많다는 거죠. 바로 배추잎에서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앞에 바실러스균이라고 있어서 바실러스균이 산소를 먹어서 우리가 산소가 없는 상태로 돼야지만 유산균이 자랍니다. 그럼 우리가 산소가 없애기 위해서 산소를 좋아하는 균을 어디서 우리가 주냐면 바로 젓갈에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젓갈김치가 왜 맛있느냐면요. 숙성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치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김치 할 때 보면 까나리 액젓, 새우젓,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밑에 보시면 갈치젓 뭐 무지하게 많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 중에 우리가 뭐냐면 우도 젓갈에서 나온 우리가 균, 까나리 액젓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갈치 젓갈에서 얻은 균, 또 새우 젓갈 김치에서 얻은 균들이 굉장히 독특한 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실러스 균과 유산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방신약을 해보겠다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얘기하는 유산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 즉 특이한 유산균을 가지고 예방신약 쪽으로 가겠다라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유산균의 먹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줌으로써 우리가 장내 미생물의 디스바이오시스를 고치자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내 예방신약을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은콩, 아시다시피 국민대학에서는 약콩두유라고 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태를 써서는 제주나무콩이라서 나무콩두유라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요. 이 두 콩을 가지고 한 연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두 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한번 조금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데요. 이런 행동 실험은 초파리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그 건강한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퉁퉁 치면 날라요. 잘 위에 올라가죠. 보이죠? 근데 얘는 올라가다 말이죠. 얘는 파킨슨병의 도중에 나타나는 초파리예요. 근데 두유를 먹은 거는 여러분들 보시죠.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행동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약들을 먹임으로써 초파리, 이 정상적인 건 이렇지만 우리가 파킨슨병을 나타내는 초파리들보다는 훨씬 더 행동성이 좋아지더라라는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근데 이거를 장내 미생물로 분석해 보니까 정말로 우습더라고요. 뭐냐면 약콩두유를 먹인 쪽에서는 이 락토바실러스 삭계 브레비스 완전히 유산균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라 그랬죠? 야, 우리가 먹은 두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된 겁니다. 우리가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장내 미생물들은 자기가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균총이 바뀌더라 라는 건 여러분들 초파리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데 저희 대학원생들은 이렇게 학부생들은 이게 초파리에서 장을 꺼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초파리에서 꺼낸 뇌입니다. 그래서 뇌까지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파리를 가지고 장과 뇌, 즉 뇌와 장 간에 어떤 연구가 있을 수 있냐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식품, 즉 김치 유산균을 가지고 또는 청국장의 바실러스균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콩식품, 즉 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오상택 교수님의 큰 힘으로 해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주 드십시오. 미백 활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어서 미백 활성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세포도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건강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두유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두유와 바실러스균의 배양액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처리를 해보면 두유에서 더 많은 유산기 아미노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미노산들이 다 뭐에다 쓰냐면 행동을 바꿔주고 신경 전달을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제 이 슬라이드가 압도적인 건데요. 제가 오늘 마술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매직을. 분명히 뭔가 틀리죠,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요. 이게 정상 초파리입니다. 얘는 파킨슨병에 나타난 초파리야. 날지 못하죠. 이 날지 못하는 초파리를 뭔가를 먹였더니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식품이라고 보지 마시고 식이약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공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현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둘이 똑같이 파킨슨병을 나타내는 초파리입니다. 근데 얘가 건강한 초파리하고 못지않게 지금 이렇게 잘 날 수 있는 거는 행동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장과 대장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복잡해집니다. 정말 복잡하죠. 면역 체계부터 시작해서 뭐 안에 일어나는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제 균이 이와 같이 분포로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마우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두유와 우리가 얻었던 균들을 섞어서 마우스를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면역 활성을 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면역 활성이 나오게 되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1. NK셀이 활성화되면 항바이러스의 기전도 가질 수 있고요. 항암 기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이오 식이약이 갈 길은 항암과 항바이러스 쪽으로 간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간다는 얘기죠. 치료적인 차원보다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3년 정도는 더 하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3년 정도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3년 동안 국민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휴먼셀에 AC2의 리셉터가 있거든요. 안지오텐신 리셉터인데 여기에 가서 코로나가 붙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딴 게 가서 붙으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착을 못할 거예요. 이런 논리로 실험을 한 겁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완전 대실패를 했습니다. 왜? 방법을 잘못 쓴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더 이런 거를 저희가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면 바이러스 질병을 위해서 우리 국민인의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빌리 게이츠도 인공지능, AI, 바이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과 바이오가 만나면요. 이건 정말 시너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은 우리가 바이오 분야도 중요하지만 AI와 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는 AI를 통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통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 바이오를 갑자기 소개해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진 국민 바이오를 같이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항바이러스하고 함염증, 면역 신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포스트 바이오틱스, 정말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고, 지난번에 익산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퀀텀 점프를 해보겠다. 왜? 이제는 제품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연구를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총장님, 그리고 역대 총장님, 그리고 제가 꼭 항상 감사드린 거는 곽현태 명예교수입니다. 제가 국민대학에서 바이오 식이약 혁신 연구를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교수님들 다 일일이 우리 이인영 교수님, 박영철 교수님, 오상택 교수님, 이영석 교수님 또 얘기를 다 안 해주면 되겠지만 우리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서주영 교수님, 그 다음에 조현영 교수님. 그리고 항상 공동 연구를 같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생명나노화학과 그리고 발효융합학과 생화학실을 거쳐간 모든 대학원생들이 몇 명이 되나 했더니 사실 50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60명이 되는 제자들에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보고 세상에 어떤 인재를 만들어 보는데 노력하도록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한 2개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마이크를 잠시 좀 켜시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마이크가 꺼져 있거든요.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해제가 음소거를 다 안 되게 돼 있나요? 이게 음소거가 안 되네. 음소거 해제가 안 되네. 우리 볼륨이 혹시 들리나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교양대학교 허윤미인데요. 얘기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좌절을 하다가 혹시 좀 좋은 연구거리라도 있을까 해서 이제 저는 심리학 전공인데 이 강의를 한번 듣게 됐는데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게 자폐 오티즘이 이제 장내 유산균을 조절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해서 오티즘을까지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한편 그건 너무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좀 놀랐어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오티즘 같은 경우는 유전의 영향이 거의 80%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리고 이제 오티즘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이제 장래 고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유년기에 이제 일종의 예방을 한다든지 유전적인 요인과 어떻게 관련을 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질문이 없어서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사실은 정말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저희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발표할 때는 제일 먼저 오티즘을 얘기합니다. 사실 오티즘을 얘기하면 설마 오티즘까지 이게 연계가 돼 있을 거냐.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배가 아프면요. 머리가 띵하죠. 근데 머리가 띵하고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설사를 하죠. 그래서 항상 장하고 뇌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생학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장의 세포의 분열하고 뇌의 세포 분열은 같은 줄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우리가 유전적 제네틱 디스오더라고 하는데요. 제네틱 디스오더가 있는 사람들, 즉 제네틱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고칠 수 있느냐? 그건 고칠 수 없습니다. 단 증상 완화 또는 증상 개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오티즘까지 가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서 오티즘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네틱 팩터는 고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로 보여줬던 것이 아나초파리가 파킨슨병입니다. 걔도 제네틱 팩터에 의해서 못 나는 거거든요. 하나의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못 나는 건데 근데 나는 이유는 뭡니까? 파킨슨병은 치료가 된 건 아니고 행동적으로는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파킨슨병에 의해서 손 떨리고 발 떨리고 걷지 못하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고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유전적인 결함 또는 유전적으로 일어나는 병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누구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치료보다는 예방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 완화 이것도 좀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가능할 것 같으네요. 증상 완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오티즘 치료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치료 많이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그래서 증상 개선을 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쌍둥이 연구를 하는데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유전자 시퀀스 레벨에서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한 명이 오티즘에 걸리면은 그 짝꿍 쌍둥이는 거의 80% 훨씬 90% 정도는 오티즘에 걸리게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가상적으로 제가 방금 떠오른 것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앞으로 개발하실 것인지 아니면 개발하고 계신 중에 있는 그 장내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쪽에서 섭취를 하고 한쪽은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 증상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럴 경우는 상당히 좀 희망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또 우리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균 하나로 키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장내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미생물들, 우리가 지금 기술로 못 키우는 미생물은 장내에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을 키우면 분명히 증상 완화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장내 불균형, 즉 디스바이오시스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미생물들한테 먹이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프리바이오틱스는 단지 그냥 잘 자라게끔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각종 대사산물이 들어간 두유과 같은 어떤 걸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잘 자란다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미생물 분포 변화를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미생물 분포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의 경우는 아직도 우리가 그 장을 열고 볼 수는 없고 또 그걸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의대하고 공동 연구가 되면 이런 부분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은 이제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를 이렇게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화면에 박용서 교수님 계시는데, 김태정 교수님도 아까 들어오셨던데 제가 확인했거든요. 김태정 교수님 계신가요?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박용서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네, 있습니다. 아이고. 예, 박용서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엄중한 때에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교수님 평생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이쪽 그 유산균 쪽, 특히 마이크로biome 쪽에 아주 관심도 많으시고 또 사업까지 하셔서 후배 교수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다양한 유용한 미생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쪽 특히 유산균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와 사업을 하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참 우리 박 교수님이 저의 인생사를 말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저는 제 공부를 하게 된 거는 제 지도 교수님들이라고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학부 때와 석사 때는 유산균하고 장내세균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박사 때는 바실러스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산균과 장내세균과 바실러스. 지금 오늘 같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타고난 운명이 이 미생물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보다는 저는 사실 미생물 연구를 하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미생물 하나씩 얻을 때마다도 어떤 그런 굉장히 기쁨도 느꼈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폴리감마 글루탐산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청국장에서 끈적끈적한 실이 저희들은 그냥 실로만 봤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그 퀘스천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왜 우리가 여성들이 암에 걸리고 나면 청국장을 분말로 먹을 정도로 이렇게 자주 먹을까? 그리고 유방암이나 이럴 때도 그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찾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도 밝히게 됐고, 기능도 밝히게 됐고, 사실은 지금 바이오리더스에서는 면역치료제를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큰 작품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다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전반을 건드릴 수 있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전반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고, 그리고 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은 분들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해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오래 가세요. 아무래도 저도 직접 연구를 해서라도 좀 빨리 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뭐 박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지만 저는 항상 우리 과 교수님들 덕에 오늘의 자리에 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적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오늘 그 성문희 학생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가 끊이지 않아 주시죠. 네. 발표 자료가 좀 이뻤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뭘 하시네. 하셨죠? 네. 이거 우리 가서 먹을게요. 뭐 그렇죠. 네. 우리 우리 이거 뭐 일부러 이렇게 가방을 큰 걸 가져왔나 보다.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숙성이